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정보화의 시대, 디지털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현대를 정의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라고 답하기도 하더군요. 시대란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시대 구분과 지구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통상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의 시대니 디지털 혁명 시대니 라고 명명하는 시기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변화된 기술 기반의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질 시대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지구가 탄생한 이후 새로운 지층과 생물이 출현하게 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지구가 생성된 지 45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들어서게 되지요. 이 시기를 합쳐 현생누대라고 하는데요. 고생대는 약 5억 4,100만 년 전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인 폴 크루첸이 네이처 잡지에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그는 이 논문에서 안스로포센이라는 지질시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안스로포센은 인간을 의미하는 안스로포와 지질시대 구분 전미사인 센을 조합하여 만든 용어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지질시대라는 것이지요. 안스로포센이라는 용어가 공식 제안되었을 때 이 용어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우리말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연구자의 얘기에 따르면 몇 가지 용어가 제안되었는데 최종 후보로 선택된 두 용어는 인류새와 인간새였다고 합니다. 의미와 경각심을 유발하는 취지에서는 인간새가 더 적합하지만 인간새라고 하는 경우 사람에 의한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용어이니만큼 보다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인류새라고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폴 크루첸이 인류새라는 용어로 제기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18세기 후반 발명된 증기기관과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이전과는 크게 다른 지구가 되었고 이 시기를 인류에 의한 지질시대, 즉 안스로포센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홀로세는 1만 1000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키는데요. 폴 크루첸의 제안에 따라 신생대를 재구성해보면 18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간세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인류세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태양력 기준으로 기원전 만년에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던 4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인구는 기원전 원년에는 1억 9천만 명, 1800년대에는 9억 9천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77억 명으로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밀집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도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도 늘어나겠지요. 우리는 현재 육상 지역의 30에서 50%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1인당 자원 사용량의 증가도 인간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1800년에서 2000년 사이 200년간 인구는 약 6배 증가했는데 반해 에너지 사용량은 40배, 경제 생산은 50배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인류가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지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소, 인, 황, 칼륨 같은 물질들이 대량으로 논밭에 뿌려지고 빗물에 씻겨서 다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사육되는 소는 14억 마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를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숲이 사라졌고 소의 윗속에 살고 있는 메타노젠 미생물은 하루에 많게는 500리터의 메탄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효과가 25배에 달하던 기체입니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농토와 목축지를 위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 제거되면 탄소 동화 작용이 줄어들게 되고 대기에 방출되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지 않아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나무가 사라지고 드러난 토양은 쉽게 침식 작용을 받게 됩니다. 숲에서 살고 있던 다양한 생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멸종되는 것도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건축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는 기존의 자연에는 없던 물질로 퇴적토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우리가 쓰고 버린 수많은 물건과 물질이 묻히게 되는데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화석으로 남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다른 하나는 닭뼈입니다. 인류는 수렵 채집 시절에는 조개 껍데기 무덤을 흔적으로 남기더니 이제는 닭뼈를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수와 가뭄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을 건설하면 물의 흐름이 바뀌고 물이 머무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침식과 퇴적작용이 변하고 수분 증말도 변하게 되지요.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심이 얕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육지 지도가 바뀌고 퇴적물이 쌓이는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와 현대의 빠른 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학 원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꺼내서 사용하면서 지구 대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체에는 다양한 탄소화 합물과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고 비행기와 배 이동 경로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주기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데 이는 주로 빙하기와 간빙기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최고값은 300ppm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높아져 현재는 400ppm을 넘겼습니다. 이로써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과 인간 활동에 의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온도 상승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900년도 대비 0.6에서 0.9도씩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온도를 비교해 보아도 현재가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온도 상승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지역은 북극 지역과 서남극 지역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극과 그린랜드 등 빙하가 두껍게 쌓여있는 지역에서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넘치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현재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2mm 정도이고 100년이면 30cm 남짓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방출 정도가 현재의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많으면 1m 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게 되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산성화만으로도 산호의 석회질 축적에 문제가 생겨서 산호가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대륙에 살기 시작하면 대형 포유류는 어김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인간이 처음 생긴 대륙인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호주, 북미, 마다가스카르 등 모든 대륙에서 예외 없이 인간에 의해서 많은 동물 종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가 5번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생물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6번째 대멸종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긴 이러한 변화는 퇴적토나 빙하에 기록되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산화탄소, 메탄, 화석연료제, 방사능 핵종, 질소화합물, 인공화합물 등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림은 그린란드의 호수 퇴적토인데요.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퇴적토가 그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퇴적토에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인류세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농업이 시작된 12,000년 전, 신대륙과 구대륙 간 생물의 이동이 이루어진 16세기 초, 산업혁명이 발생한 17세기 말, 원자폭탄 시험이 잦고 매우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20세기 중반 등 다양한 시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아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가속화되었는데요. 이 시기를 Great Acceleration 시기라고 부릅니다. 인구, GDP, 외국인 직접 투자, 댐 건설, 물 사용량, 비료 사용량, 도시 인구, 종이 소비, 맥도날드, 자동차, 전화, 해외여행 등 인간 활동이 195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오존 고갈, 온도, 홍수, 어족자원 고갈, 연안 변경, 연안 질소 유입, 산림 소실, 토지 사용, 생물 멸종 등 지구 시스템의 각종 지표에도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지질시대가 공식적인 용어가 될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퇴적물이나 빙하에 충분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층서위원회나 국제지질연합 등 최고 의결기구에서 인류세라는 지질시대가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4기 층서학 분과의 인류세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질학 시대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중반부터 아주 가파르게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녹아내리는 빙하 영상을 보며 북극곰을 걱정했지 나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뭄이 심했다. 역대급 홍수다. 프랑스, 스페인의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도 그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카드 한 장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일이 뭐 큰일이겠습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바다를 표류하며 어디로 갈지 막막해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작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고민해 보자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대비 1.5도씨 상승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이미 1도씨나 상승해 버렸습니다. 아울러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는 10년당 0.2도씨의 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파리 협정 목표인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 상승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넣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기준 1.5도씨만 상승해도 관제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바닷가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서울시 강서구는 어떨까요? 1.5도씨만 상승해도 강서구의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는 이 시대에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궁금하신가요? 주소만 나오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인천공항은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수중도시가 되어 스킨스쿠버 하기에 딱 좋은 곳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9번째 이야기, 역대급 인류가 연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였습니다.